작은 서점. 어깨에 맨 여행백은 자그마한 것이었지만 돌하르방이 몇 개 들어있어서 몸이 비뚤어질 만큼 무거웠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박완서 작가의 공항에서 만난 사람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화자인 나는 공항에서 우연히 과거 미군 부대 매점에서 함께 일했던 무대소 아줌마를 만나게 됩니다. 무대소 아줌마는 청소부로 일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건을 빼돌리며 생계를 유지했었는데요. 책에 대한 내용은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살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이번 한 주 저희가 책 선물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장 박완서의 타계 15주기를 기리며 한국 대표 소설가 31명이 뽑은 박완서 명단편 베스트 10편 주디 할머니, 네,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책 받고 싶은 분들은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작은 서점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유진의 책갈피. 네, 장유진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또 소개해 주실 작품, 이것도 왜 이렇게 또 재밌나요? 너무 재밌죠. 사실 뭐 박완서 작가님 작품 안 재밌는 게 없긴 한데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한국 문학의 거모이죠. 네. 박완서 작가님의 단편 공항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어떤 책으로 읽으셨어요? 저랑 다른 책을 갖고 계셔서 제가 아까 슬쩍 해봤거든요. 네, 사실 저는 박완서 단편 소설 전집에 있는 걸로 가져오긴 했는데요. 네. 제가 이 작품을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올해가 박완서 작가님 타계 15주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념선집이 주디 할머니가 나와서 저번에 구한의 임디님이 네.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작은 서점에서도 선물로 좀 나눠드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주디 할머니 나온 거 보고 주디 할머니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그 표제작으로 인 책으로 한번 소개가 됐었어서 네. 이왕이면 거기 실린 다른 걸로 해올까 했는데 공항에서 만난 사람도 이제 그 책에도 실려 있고 네. 제가 가진 다른 책에도 있는 제가 좋아하는 소설이에요. 근데 그 주디 할머니라는 그 단행본이 저번에도 설명이 나왔겠지만 그 타계 15주년 기념으로 소설가 31명이 네. 뽑은 이제 단편을 딱 추린 거잖아요. 근데 보고 되게 납득할 만한 선정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주디 할머니도 되게 좋아했고 이 공항에서 만난 사람도 좋아했는데 들어있더라고요. 네. 근데 소설가 31인에 왜 저한테는 안 물어보셨을까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장유 작가님 살짝 이름은 없었던 것 같은데. 농담이고요. 네, 다음에 혹시 하게 되면 네. 저한테도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사실 안 생각하는 분 없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네. 이 작품이 뭔가 공항이 들어가는 박완서 작가님의 다른 작품 중에 이별의 김포공항이 워낙 유명해서 이게 조금 덜 유명한 느낌인데 사실 이 소설 진짜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처음에 아까 만나자마자 이 책 왜 이렇게 힙하고 재밌어요? 너무 힙하지 않아요? 아니, 이 시대의 정말 옛날 배경인데 이 표현이며 이런 대사들이 너무 웃긴 거예요. 표현 대사 그리고 그게 구조까지 구조까지 배경만 옛날이지. 그러게요. 힙 그 자체.
참 그래서 박완서 하나 봐요. 그렇죠. 자, 특별히 또 이 작품을 골라온 이유는? 이 작품을 골라온 이유는 네. 사실 박완서 작가님이 네. 그 31년에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2011년에 작고하셨는데 뭐 한국 현대문학의 거장이고 그래서 뭔가 박완서 선생님의 삶 자체가 또 한국 근현대사의 격동기를 함께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제 강점기 때 태어나셔서 그러니까요. 그 정말 모진 세월을 다 풍파를 다 겪으시고 나이 40 넘어서 아이 셋인가 둔 엄마의 그 상황에서 이제 작가 활동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죠? 박완서 작가님인데 뭐 살짝 설명을 드리면. 네. 진짜 불혹의 나이에 여성동화 있죠. 여성동화 장편소설 공모에 남옥으로 당선되셔서 네. 뭐 늦가기 작가라고 하는데 뭔가 5 아이를 둔 5 아이 셋이 아니라 맞아요. 네. 40세의 전업주부가 습작도 뭐 그런 것도 없이 단편소설로 당선됐다는 사실이 지금도 전설처럼 회자가 되고 있고 근데 더 대단한 건 뭐냐면 40부터 시작하셨잖아요. 네. 40부터 80까지 40년 동안 항상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하신 거예요. 네, 작품이 워낙 또 많으세요, 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늦게 데뷔를 하셨지만 뭐 장편 소설 15편, 단편 소설 뭐 100편 넘게, 산문은 또 얼마나 많이. 그뿐만이 아니라 뭐 이상문학상, 대한민국 문학상, 독립문학상, 대산문학상, 만화의 문학상 네. 모든 문학상을 다 수상하시고 그러니까 영원한 현역이었다. 네. 라는 게 네. 사실 가장 뭔가 한국 문단에 박완서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특히 수많은 여성 작가들에게 네. 되게 엄청난 희망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희망이 되어주고 있고. 나이 부록 40 넘어서 이렇게 작가로 데뷔해서 활동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 전까지 계속 주부로 일하시다가 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박완서 작가님은 또 이제 전쟁통에 네.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합격을 하시고 이제 학교를 다 못 다니신 거잖아요. 입학한 날. 예. 닷새 만에 6.25 전쟁이 터진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그래서 학업을 중단해야 됐고 또 그 오빠가 네. 그 우영군으로 나갔다 부상을 입고 돌아와서 또 숨지셨고 그 숙부도 세상을 떠나시고 그래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작품도 네. 마찬가지지만 박완서 작가님의 되게 많은 작품에서 네. 그 어떤 6.25 전쟁이 맞아요. 이 남긴 상흔이 많죠. 네. 가 곳곳에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 장윤 작가님이 보시기에 박완서 선생님의 작품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이세요? 사실 이거는 뭐 저만의 생각은 아니지만 그 주제랄까 소재라는 게 크게 이제 그 전쟁의 비극, 네. 그리고 또 여성의 삶, 그리고 중산층의 삶. 그래서 뭔가 이 당시에 그 7, 80년대 그 문학이 뭔가 민족 문학 그리고 모더니즘으로 양분이 돼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강가되었던 평범한 시민들의 삶 그리고 중산층의 삶을 되게 예리하게 그려낸 것이 박완서 선생님의 문학적 성취다라고 많은 이제 평론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뭔가 작품을 박완서 작가님 워낙 유명하시니까 이미지로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되게 푸근하고 넉넉한 할머니 이미지로 인상이 또 워낙 좋으셔가지고 그렇게 막 그리고 감성적인 그런 그릴 거다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 만약에 읽어보면 그 마냥 그렇게 좋은 할머니가 쓴 글이 아니에요. 그 정말 인간 내부에 날카로움이 있으세요. 맞아요. 그 진짜 네. 더럽고 치사한 욕망, 이기심 그리고 어떤 그 인간상의 어떤 그런 굴곡짐에 대해서 진짜 얼마나 날카롭게 묘사를 하는지 몰라요. 네. 네. 그리고 저는 박완서 선생님 작품을 읽을 때마다 진짜 그 국어의 국문학 이제 전공을 이제 원하셨던 그 학도여서 그랬는지 무슨 우리말 이런 단어가 우리말에 있었나 하고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봐야 될 정도로 맞아요. 어휘가 대단하세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시절의 어떤 이야기들 담고 있지만 지금 세대들이 읽어도 너무나 그저 공감이 될 만한. 맞아요. 배경만 다르고 네네. 그 어떤 인간들이 살아가는 행동, 하는 생각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정말 지금 세대랑도 딱 맞는 거죠. 우리 박완서 선생님의 오늘 작품을 이렇게 다루게 돼서 아주 오늘 영광입니다. 오늘 소설 좀 한번 소개 받아볼까요? 네, 너무 재밌다는 거 미리 스포일 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뤄드릴 소설 공항에서 만난 사람인데요. 이게 공항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화자가 그
제주도에 갔다 와서 도라루방도 들어있고 너무 무겁고 해서 좀 쉬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앉아가지고 그 출국하는 사람들, 공항 직원들한테 여권을 보여주고 나가는 그쪽에 앉아요. 그래서 그 나가는 사람들의 어떤 사람 구경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저도 그냥 저 사람 뭘까 하면서 네. 구경하는, 특히 공항 얼마나 구경하기 좋아요. 그래서 그 출국하는 사람들을 되게 자세히 묘사를 몇 페이지에 걸쳐서 해요. 아니,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출국한다는 거는 많은 사연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하나하나 묘사를 합니다. 네네. 묘사를 하다가 마지막에 어떤 중년의 여성이 냅다 욕을 해요. 야, 이 상놈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그게 네. 누구한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들을 이제 네. 아들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유 작가님의 욕이 아니라 이거는 저기 문학의 어떤 표현으로서 저희가 인용한 겁니다. 박완서 작가님이 쓰신 대사입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둘레로 고만고만한 이제 아들들이겠죠. 뿔뿔이 흩어져 있던 말 안 듣는 애들이 이제 온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부르니까. 근데 그 애들이 머리가 노랗다 그래요. 머리가 노랗고 앳된 얼굴에 키는 또 엄마보다 큰 서양 아이들이었다. 근데 그 여자는 딱 봐도 우리나라 사람이었다. 그리고 되게 거칠게 늙은 여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여자가 되게 한국스러웠다라고 표현을 해요. 너무너무 거친 한국인 아줌마 같은데 왜 그 머리가 노란 애들을 데리고 있지? 그러면서 이 화자가 입은 옷이 되게 화려했어요. 거느리고 있는 아이들도 다 너무 얼토당토 않게 그 여자랑 안 어울린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문장이 뭔지 아세요? 그래, 이 여자는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얼토당토 않은 모습을 하고 있었지? 알고 보니 아는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봐요. 무대서 아줌마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 무대서 아줌마가 아니 이게 누구야? 미시박 아니야? 보고 있던 사람은 미시박. 그 아주머니는 무대서 아줌마인데 저는 처음에 무대서 아줌마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몰랐죠. 네. 아까 박완서 선생님이 그 순 우리말을 너무나 많이 잘 써주셨다라고 했는데 무대서가 무슨 뜻이에요? 저 찾아봤는데 네. 이게 무대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없을 무에 큰 대자 작을 소자라서 대소가 없다란 뜻이고 되게 뭔가 탄력이 좋아서 늘어났다 줄어났다. 그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무대소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구두가 너무 커서 무대소를 대야겠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야 너는 밥을 무대소처럼 한정없이 먹냐? 네. 이렇게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보면서 왜 그 의문을 안 가졌을까? 무슨 뜻일까? 왜 그 생각을 안 했을까? 갑자기 부끄럽네. 네. 그런 뜻이군요. 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6.25 사변 중에 한때 이 미시박이라는 이 화자가 미팔군 그 PX 있죠. 거기 점원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무대서 아줌마는 그곳의 청소부였고 근데 이 청소부와 점원이 사실 특별히 같이 일을 하는 사이는 아닌데 그 당시에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 게 그 전쟁통에 그 미군 PX에서 미군들이 쓰는 물건이 얼마나 고급 물건이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밖에서 판다? 그러면은 PX에서 파는 가격에 뭐 3배, 4배, 5배도 더 받는. 요즘 옛날에 막 미제 막 이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뭐 훔친 거는 아니에요. 훔친 거는 아니고 점원들이 그거를 제 돈 주고 사서 가지고 나가면 되게 비싸게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내 돈 내고 파는 건데 근데 부당 이윤을 얻는 거라고 양키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도둑놈 취급을 하면서 엄청 지켜요. 절대 너네가 파는 물건을 너네가 사더라도 못 가지고 나간다. 그래서 항상 감시를 하고 있고 종업원들이 퇴근하는 그 후문에 감시원이 있고 여경들이 항상 몸수색을 해요. 여순경들이. 근데 그 여순경과 다 싹 포섭을 한 거예요. 다 한 패로 엮여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암묵적인 공생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어려운 시기를 굶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동족끼리 한 패가 된다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 여순경도 한국 사람이고 그러니까 미군들이 감시해도 하는 거죠. 근데 청소부 아줌마들이 제일 위험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무대손지가 나옵니다. 평소에 항상 긴 팔만 입고 그 예전에 그 풀이 싹 든 그 무명 옷은 품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항상 통을 크게 입어. 물건을 이제 숨기기 위해서. 네. 그리고 평소에도 일부러 느리게 어기적 걸어요. 네. 왜냐면은 물건을 화장실에 여종업원들이 빈 상자인 척하면서 화장실에 가져가면 여자 화장실은 못 오잖아요. 네.
그 화장실에서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청소부 아주머니들이 그 몸에다가 그거를 다 완전히 그냥 끝도 없이 나올 정도로 네.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5, 6월 복중에도 긴 메리악스 내복을 입고 종아리에서 넓적다리로 엉덩이로 그냥 온몸에 한 겹 더 물건으로 감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우리 막 핫팩 붙이듯이 물건들을 온몸에다 그냥 온몸에 붙이는 거예요. 막 붙여놓고 하는 거죠. 막. 네. 근데 이 무대수 아줌마가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물건을 숨기는 아줌마라서 무대수 아줌마라고 불렸고 거의 뭐 신축성을 가진 주머니 같았다라고 하고 근데 이제 다른 아주머니들보다 더 특별했던 게 그녀만의 어떤 독특한 위험 같은 게 있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항상 사실 뭐 이거를 물건을 빼돌리는 일이니까 조금 기죽어 있을 법도 한데 항상 한결같이 오만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거기 있으면 PX 물을 한두 달 먹으면 뭐 굿모닝, 헬로, 하이 이 정도 영어는 하는데 그녀는 영어를 안 쓰고 영어를 하긴 하는데 딱 하나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 욕과 네. 영어의 그 유명한 욕을 합쳐서 그 발음도 틀려요. 네. 상놈의 배치라 그래요. 아, 네네. 그 상놈의 배치가 어떤 그녀의 약간 그 시그니처 네. 같은 욕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청소부가 점원이랑의 공생 관계긴 한데 또 그 점원한테도 막 꼽을 줘요. 그러니까 거기 점원들이 PX 미군하고 살림을 차린 점원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야, 넌 아무리 전쟁통일하지만 너 누가 PX 다니던 애를 너 나중에 좋은 데 시집 가긴 글렀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너는 상놈의 배치다라고 하다가도 갑자기 혹시 누가 너 여기 PX 다녔다고 너를 깔보면 날 불러라. 내가 혼내줄게. 막 이러면서 츤데레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PX 다니는 점원들에 대한 인식이 나빴다고는 하는데 이 무대수 아주머니가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 PX 점원에 비해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남편이 국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애국심이 장난이 아니에요. 너네는 이제 미군하고 살림 차렸지 나 우리 남편은 국군이야. 그런 이제 이상한 당당함이 있는데 이렇게 당당하고 물건 잘 숨기는 사람이 쫓겨나요. 네. 왜 쫓겨나냐면 전 이 사건도 참 너무 재밌어요. 이 시대를 참 보여주는데 엄청 무더운 여름인데 전기가 나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 미군의 그 스낵바 미군들이 먹는 고기, 계란 뭐 이런 걸 다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아, 이제 정전으로 이게 좀 상온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바로 폐기한다. 네. 규칙이 있었겠죠? 몇 네네. 시간 이상 상온에 있는 건 폐기한다. 거기 뭐 군대고 있으니까. 근데 이때 사실 6.25 전쟁 때잖아요. 네. 우리는 진짜 먹을 게 없어서. 다 굶어 죽는데. 배 골리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것도 버려? 멀쩡한데?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 사람들한테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막 소문이 돌아. 내가 봤는데 고기가 먹기 딱 좋게 녹아 있어. 근데 이거를 막 왜 버려? 이러면서 심지어는 너무 아까우니까 내가 먹는다고는 말 못하고 이거 우리 좀 개라도 주게 좀 가져가면 안 될까라고 하니까 또 혼나요. 걔도 우리 가족인데 어떻게 걔한테 넌 상한 걸 주냐. 이러면서 그때 우리는 양키들이란 우리가 상상도 못하게 위생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라고 해서 마지막에 퇴근을 하는데 그 몸수색을 하잖아요. 네. 이제 다 짜서 있어도 없는 척을 하지만 딱 퇴근을 하는데 퇴근하는 줄 옆에 그 많은 고기, 계란 이런 것들을 트럭으로 딱 실어 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아까워 이러면서 보고 있었겠죠? 보고 있는데 이 무대사 아주머니가 상놈의 배치 이러면서 달려가서 그 나르고 있던 여기 사진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네. 저기 이 사진은 무슨 뜻인지 저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기 군인들 서진 썰전을 사진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썰전 사진한테 돌진을 해가지고 이빨로 그 팔뚝을 물어버려요. 근데 물면서도 눈을 뜨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맹수의 눈처럼. 그래서 이게 왜 그랬는지 너무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우리 지금 민족들은
되게 의협심이 넘치는 아줌마예요. 네.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쫓겨났죠. 근데 쫓겨나면서도 야, 내가 쫓겨나면서 몸에 숨긴 거 보여주니까 아주 그냥 기절을 하더라 이러면서 얘네들이 간땡이가 작아. 놀래더라 이러면서 또 허풍을 떨면서 그 얼토당토 않은 퇴사가 아니라 쫓겨난 거죠. 잘렸는데 그리고 이제 휴전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화자도 뭐 PX를 그만뒀죠. 그만두고 결혼을 하고 처내려 나왔을 쯤 길에서 우연히 무대에서 아줌마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미씨박 이러면서 알고 보니까 그 자부심이었던 자신의 자부심이었던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하셨냐고 그러니까 차라리 난 전사면 자랑스러웠을 것 같다. 근데 객사를 해버렸다. 그래서 고초를 이기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기도 전에 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대에서 아줌마가 남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막 엄청 흘려요. 남편이 죽은 것도 슬프지만 나는 그 사람이 군인 나갈 때 좋아서 엉덩이 춤을 춘 사람이다. 근데 그렇게 명목 없이 죽어서 더 슬프다. 이러면서 막 울었는데 이 화자가 무대에서 아줌마를 잘 못 알아본 게 물론 살이 많이 빠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풀이 죽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대에서 아줌마가 풀이 없다는 건 고추가 맵지 않은 것과 같다. 그냥 이렇게 안부 인사를 하고 또 10여 년이 흘러요. 네. 재밌는 게 그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가 살림살이가 좀 나아진 게 네.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처음에 전쟁통이고 막 그 버리는 것도 아까워했죠. 근데 이제는 그릇을 사고 싶어요. 이 화자가. 그래서 누가 놀러 와가지고 야, 너 그릇이 너희 집에 음식 칭찬을 안 해주고 그릇이 왜 이 모양이냐 이러면서 야, 미제 그릇이 되게 좋은 게 많다. 이태원에 그릇 사러 갈래? 라고 하면서 이제는 먹고 사는 걱정을 놓고 그릇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사람들이 살림살이가 잡아갈 무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그 외제 장수 이태원에 가요. 근데 그 사람도 참 대단한 게 2층 집에 살면서 1층에서는 그 외제 그릇을 팔고 2층은 또 미군하고 사는 이 당시에 양부인이라고 했나 봐요. 어떤 부인한테 월세 주면서 그 돈 또 받아먹고 살고 그런 멋쟁이 과부였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 사람 참 멋있게 돈 잘 벌고 사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릇을 고르고 있는데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상놈의 배치. 또 나타났다. 상놈의 배치 소리가 네. 들리는 거예요. 무대에서 아줌마 나타났다. 네. 애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정말로 그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상놈의 배치 하니까 미군이 보잘것없는 미군이 갑자기 계단에서 내려와서 막 도망을 가요. 그리고 화를 씩씩 내면서 무대에서 아주머니가 서 있는데 폭삭 늙어 있어서 너무 또 놀랐다고 해요.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그 주인집 아줌마한테 우리 2층에 사는 저 옆에는 그래도 자기가 맞진 않아. 남편을 자기가 때린다. 그래서 그 기가 죽진 않는다. 근데 그 저 서방인 미군이 순 건달이다 그러면서 처음엔 둘이 같이 살다가 이 미군이 한국 여자 등골을 빼먹기로 작정을 하고 아예 그냥 귀국을 해서 정식 결혼 신고를 하고 뭐 군대도 관둔 거죠. 일도 그만두고 그냥 저렇게 그냥 와이프 등골 빼먹으면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예전에는 PX에서 일할 때 그 물건 빼돌려서 먹고 살았던 그 얘기를 자기한테 무용담처럼 하면서 으스대더라, 저 아줌마가. 그래서 어떻게 으스댔나요? 라고 하니까 내가 미국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고 일을 하는 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군들은 우리 3천만들이 다 미군 덕을 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너희도 한국 사람들 덕에 굶지 않고 살기도 한다. 내가 바로 미국 놈을 먹여 살리는 한국인이다. 라는 그런 이상한 기적인 논리로 네. 항상 이렇게 되게 자부심이 있어요, 본인 삶에. 그죠? 역발상 발언을 네네. 하면서 근데 나는 그거 안 믿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릇장수 아줌마가. 그래서 이제 화자가 왜 안 믿으세요? 괜히 이제 아줌마 편이 돼가지고 따지니까 나는 그 무식한 여자가 그렇게 길고 어려운 영어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는데 그 외제 장수한테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그릇을 안 사고 나옵니다. 무대에서 아주머니하고는 또 연락이 끊겼죠. 그리고 또 과부가 됐다는 소식만 들어요. 네. 그리고 공항에서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이 마지막 네. 아마도 마지막이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네. 그 마지막으로 무대에서 아주머니와 이 미씨박인 화자가 나눈 대화, 이 장면을 읽어드리면서 네.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그 무대소 아줌마를 우리 장윤희 작가님께서 직접 아시는 것처럼 막 그 줄거리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만큼 너무너무 재밌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다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쵸. 나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 반의 반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직접 꼭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이 PX 문화라는 게 요즘은 굉장히 낯설겠지만 이제 미군의 그 PX에서 나왔던 물건들을 되게 많이 팔고 그거를 좀 가지고 있고 막 그 재료들을 집에 가져와서 이렇게 좀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게 어떤 부의 또 상징이 그랬거든요. 맞아요. 자랑스러웠죠. 이 PX 참 요즘은 전혀 없잖아요. 요즘은 뭐 미국 뭐 초콜릿이며 미국 뭐 사탕 이런 게 뭐 전혀 소구력이 없잖아요. 근데 없죠. 우리 때는 진짜 어마어마했다는 거. 좀 약간 옛날 생각도 나고. 네. 이 무대소 아줌마의 이 인생이, 이 역경이 너무나 재밌다는 거. 근데 그거를 정말 이 글로 확인하시면 더욱더 신나는 맞습니다. 독서가 될 거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 소설과 어울리는 노래 어떤 곡 골라오셨어요? 저 선곡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이 앤트 메리라는 정말 너무 좋은 밴드의 공항 가는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이 노래가 정말로 그 친구가 유학을 갈 때 써준 노래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사실 저는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작은 서점 들을 수 있지만 네. 그 라디오로 딱 11시에 들으면은 낭독도 다 들을 수 있고 네. 또 음악도 요 줄거리에 이어서 바로 나오잖아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라이브로 이왕이면 들어주십사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아마 이 공항 가는 길 이어서 쫙 들으시면 네. 또 되게 풍부한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그 단편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장유진의 책갈피 오늘은 박완서 작가님의 소설 공항에서 만난 사람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이 앤트 메리 공항 가는 길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최원정 아나운서가 목요일과 금요일엔 장강명 작가가 서점을 지킵니다. 참여하실 분은 방송 중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북클럽 작은 서점. 작은 서점 크루들이 세심하게 고른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알라딘 김경영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책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그림책을 가져왔는데요. 크리스틴 인트번이 쓰고 마르타 베르샤펠이 그린 바위와 소녀입니다. 그림책 오랜만이네요. 그림책이면 어린이를 위한 책인가요? 아니 뭐 요즘 딱 뭐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림책에 푹 빠져 있는 어른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네. 저도 회사에서 동료들이 이 책 진짜 좋다 이렇게 추천해준 그림책들을 보면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그 그림책이라는 형식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나 또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림책은 지금보다 더 그 예술성을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도 더 커져서 더 주목받는 예술 분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성인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린이가 봐도 당연히 무방하고요. 네. 은유적인 내용이라서 각자가 경험한 삶에 빗대어서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유아용 그림책. 판형이 되게 얇은 그런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화려한 유아용 그림책과 느낌이 좀 다른데요. 네. 그 판형도 일반 성인용 단행본 도서보다는 조금 큰 편이지만 유아용 그림책보다는 조금 작고 두껍습니다. 그리고 흑백이에요. 오로지 목탄으로만 그린 책이거든요. 이 책은 글의 내용과 그림체가 아주 잘 어울립니다. 목탄으로 그린 책이군요. 어떤 내용이에요?
네, 책의 주인공은 소녀입니다. 한 소녀가 집에서 밀가루 반죽으로 빵을 만들고 있어요. 네. 그런데 배달부가 찾아옵니다. 소녀는 말해요. 잘못 온 것 같은데요? 저는 주문한 게 없어요. 배달부가 대답해요. 이 이름이 맞나요? 거기엔 소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그럼 당신에게 온 게 맞아요. 배달부는 소녀의 팔에 소포를 떠안기고 떠납니다. 네. 그 떠나는 배달부의 차에 곤란한 물건 배달 전문이라고 적혀 있어요. 곤란한 물건 배달 전문이요? 네. 이 소녀가 그럼 받은 소포가 뭐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 소포의 그림이 양쪽 2장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 아주 검고 거대하고 무거운 바위 같은 거예요. 바위가 소포로 왔다고요? 네. 그 소녀는 원한 적 없었던 이 바위를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네. 바위가 문을 막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도 비켜주지 않아요. 떨쳐낼 수가 없는 거죠. 소녀는 너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소녀는 이제 이 바위를, 네. 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바위를 짊어매고 어딘가로 갑니다. 그 그림책은 아시다시피 내용이 짧기 때문에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자세한 여정을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네. 다만 이 여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요. 각자 다른 모양의 바위를 각자 다른 모습으로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을요. 네. 근데 원래 소녀는 몰랐지만 자신의 바위를 짊어지고 나니 다른 사람들의 바위도 보여요. 어떤 사람은 이 바위를 강아지처럼 끌고 다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등 뒤에 메고 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그 곤란한 물건 배달 전문 배달부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마도 그렇겠죠. 이 사람들을 만나고 작은 대화들을 하면서 소녀는 조금씩 이 바위를 조금 덜 힘들게 움직이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네. 물론 여전히 무겁고 힘들지만 처음보다는 조금 낫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녀는 다시 집이 생각나요. 이 사람들이랑 만나고 나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집이 떠오른 거죠. 네. 그리고 바위를 가지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바위가 가까스로 집에 들어갑니다. 네. 바위와 함께 들어갔더니 소녀가 처음에 만들던 빵 반죽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떠나기 전 모습 그대로 바위 옆에서 이제 소녀는 다시 반죽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녀는 바위와 함께 살게 된다. 뭐 이런 네, 내용이에요. 그럴 겁니다. 아마 어쩌면 세월이 지나면 바위가 작아질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네. 영원히 그 크기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녀는 이제 바위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위라 그래서 뭐지 했는데 이게 바위가 뭔가 이렇게 상징하는 것들이 있겠네요. 굉장히 은유적인 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렇죠. 이 책의 내용을 들으셨을 때 바위를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뭐 삶의 무게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네. 근데 저는 인생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비보라고 생각했어요. 결코 원한 적 없었던 비보요. 네. 처음에 배달부가 왔을 때 소녀가 저 주문한 거 없어요. 잘못 왔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배달부가 여기 당신 이름 있는데요. 당신 거 맞아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모든 비보가 이런 식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네, 거절하고 싶고 그렇죠. 안 받고 싶은데 냅다 네. 그냥 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일상에 무작정으로 침투하는 거잖아요. 네. 마치 지금 이제 소녀도 빵을 만들고 있었던 이 평온한 그 날에 갑자기 들이닥치듯이 말이죠. 네. 근데 사실 이 책이 최신간이 아니에요. 네. 1년 전에 나온 책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이 책이 나올 때쯤에 제가 키우던 고양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네. 그리고 이 책을 읽는데 저한테는 이 거대한 바위가 이별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아, 네네. 네. 제가 원래 살던 일상이 있었잖아요. 네. 빵을 반죽하고 있는 일상. 저에게는 아마 그 빵 반죽이 회사 일이나 하던 프로젝트 같은 것들일 텐데 이게 반죽이 말라가고 있는 게 보이는데 저에게도 이 바위가 너무 거대해서 다시 못 돌아가겠더라고요. 아. 가족이든 친구든 지인이든 저처럼 갑작스러운 상실을 겪은 분들은 이 바위가 정말 공감되실 거예요. 혹은 상실 아닌 다른 것일 수도 있죠. 갑작스러운 어떤 병의 발병, 실직 혹은 뭐 영영 꿈을 잃게 되는 상황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바위가 상징하는 것들 많은 사람들이 다 달리 해석을 하겠는데 네. 내가 지금 최근에 가장 닥쳤던 그런 상실이 그 바위로 네. 느껴지는 경우가 제일 많겠네요. 우리 그럴 것 같아요. 김경영 MD처럼 말이죠. 네. 모든 종류의 비극
다 이 바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그 바위가 있기 전으로는 아마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네, 철학자 알랭 바디우의 주요한 철학적 개념으로 사건이 있는데요. 네. 이 사건은 기존의 질서 내에서 계산될 수 없는 돌발적인 출현이거든요. 기존의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일. 그런데 등장하고 나서는 세계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는 일이요.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그 전과 후의 세계는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그렇죠. 네, 이 개념을 조금 거칠게 가지고 오면요. 이 바위에 꼴을 한 비극은 우리 삶에서 바디우적 의미의 사건인 거죠. 단순한 동화책이 아니라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라는 게 개인적인 단위에서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사회적인 단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김경영 MD께서는 그러면 아까 전에 고양이 떠나보낸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 바위를 계속 짊어지고 지금도 그 여정 진행 중이신 거예요? 어때요? 네. 아무래도 그 직후에는 바위가 버티고 서서 제 일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잠시간의 방황이 있었죠.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떠나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 소녀의 여정이 방황을 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녀의 여정 속에서 다른 바위를 짊어진 사람들을 보잖아요. 네. 그 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먼저 가족을 보내본 친구들, 지인들 혹은 예술가들의 아픔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들도 저를 알아보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더라고요. 그때는 오로지 나와 같은 바위를 짊어진 그들의 말만이 위로가 됐어요. 이 알아봐줌의 감각을 저는 그때 처음 느꼈거든요. 네. 서로의 고통을 알아본다, 공감한다, 손을 내민다, 이런 것이 정말로 아픈 사람을 버티게 하는구나 깨달았었습니다. 알아봐줌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 알아봐줌의 감각이 중요하다. 책에 좀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네. 그 부분을 읽을 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이 주인공 소녀가 그들의 조언으로 인해서 이 바위를 조금 다르게 짊어지기도 하고 그 전보다는 조금 덜 어렵게 옮기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그 해리포터 시리즈의 한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해리포터 어떤 장면? 그 해리포터 시리즈에서요. 네. 원래 학생들이 기숙학교인 호그와트로 들어갈 때 말 없는 마차를 타고 가거든요. 그런데 해리포터가 그 친구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이후에 마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 마차를 끄는 몹시 앙상하고 탁한 눈에 무섭게 생긴 말이 있는 거예요. 해리가 놀라서 친구들에게 이 말이 갑자기 어디서 생겨난 거냐 묻는데 친구들은 해리를 이상하게 보면서 여기 말이 어디 있냐고 되물어요. 근데 영문을 몰라 하는 이 해리포터에게 루나라는 친구가 와서 나도 보여라고 합니다. 그 말은 사실 죽음을 목격한 이에게만 보이는 세스트럴이라는 마법 생명체였어요. 네네. 그 상실을 경험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세계가 있다는 메타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상실, 그 대상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혹은 다른 무형의 가치든 상실을 겪어본 사람들이 또 다른 상실을 겪은 사람들을 알아본다는 것. 그것이 저는 어떤 연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그 알아봐줌의 감각을 나눌 수 있는 연대의 시작이다. 아무튼 이제 알아봐줌의 시간이 지나고 소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네. 그것은 이제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에 대한 비유겠죠? 그렇겠죠. 네, 벼락 같은 비보 이후에 방황을 하다가도 결국은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바위는 계속 함께 있습니다. 소녀는 바위 옆에서 반죽을 다시 하죠. 우리가 비극적인 사건을 겪고 나면 이제 결코 전과 완전히 동일한 일상을 살 수는 없지만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다시 익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깨달음이나 새로운 알을 주는 책은 아니지만 삶에서 누구나 겪게 되는 갑작스러운 아픔, 상실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묘사한 책인 것 같네요. 네, 누구나 그래서 공감할 수밖에 없는 책인 것 같고요. 네. 그 담담한 묘사와 비유가 처음에는 강렬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만 이 책이 읽고 나서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적극적인 위로를 건네는 책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현실을 비유적으로 아주 잘 포착해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를 위안이 됐습니다. 우리가 비극을 받아들이는 메커니즘이
휴머니즘을 보여줘서일까요? 왜 위안이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것이 그림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치유의 힘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의 제일 앞면과 뒷면에 보면 제각기 다른 모양의 바위들이 이렇게 꽉 채워서 그려져 있거든요. 네. 이게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아픔들을 형상화한 것 같은데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저마다의 바위를 이고 지고 살아가고 그래요.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약간 무거워지기도 하면서 겸허해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어떤 사건으로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면 선물로 쓱 한번 이렇게 들이밀면 그 좀 따뜻한 위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책인데 근데 이 책이 지금 1년 전에 나왔는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소개해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방금 그 아나운서님이 선물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이유였어요. 최근에 저와 절친한 동료가 갑작스럽게 힘든 일을 겪었는데요. 그 일을 옆에서 지켜보던 제가 막 심장이 쿵쾅거릴 정도로 아픈 일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제가 이 책으로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나서 동료에게 이 책을 빌려줬거든요. 근데 동료가 이 책을 읽고 며칠 뒤에 저한테 이 책이 계속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 책의 요소 하나하나를 계속 곱씹게 되고 또 그래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그러면서 너무 좋은 책이라고 이 책을 통해서 위로받을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으니까 더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랬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꼭 이 책을 어딘가에서 소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저도 작년에 이 책에게 큰 도움을 받았는데 그 개인적인 아픔을 치유하는 데만 쓰고 어딘가에서 추천을 하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어요. 어쩌면 이 밤 시간에 작은 서점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책이 닿아서 작은 위안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더 늦기 전에 가져왔습니다. 이 책의 글도 그림도 좀 화끈거리는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그걸 느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좀 뭐 글 읽는 게 좀 힘드신 분들이라면 또 이게 좀 그림책이니까. 맞아요. 근데 목탄으로 그린 그림인데 굉장히 그 흑백이 주는 어떤 간결함이 아니라 굉장히 진한 그런 감정이 녹아있는 책이라 좀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굉장히 좀 특이하네요. 자, 뭐 어떤 상실이나 갑작스러운 아픔을 겪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림책, 아주 의미 있는 책을 또 소개받았습니다. 크리스틴 인트번과 마르타 베르샤펠의 바위와 소녀. 자, 관심 있는 분들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경영 M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이소라의 그대가 이렇게 내 맘에 들으시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